소 팔고 도망갔을 거야. 양반 체면도 없구만. 어, 마을 사람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조선 영조 6년 경상도 깊은 산골 청송골에서 있었던 일이옵니다. 몰락한 양반 박득수 영감, 집안의 마지막 재산인 소 한 마리를 며느리 손에 들려 전주 장터로 보냈지요. 닷새 길인데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관아에서 포졸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보름째 되는 날 저녁 석양빛을 등지고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은 소 10마리였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에게 그 보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아버지. 경상도 깊은 산골에 청송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소나무 능선으로 에워싸인 그 마을은 나그네가 길을 잘못 들지 않고서는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여름에도 서늘하였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듯 붉어서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이 땅을 복받은 땅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조선 영조 대왕 제위 6년의 그 가을은 청송골에도 근심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소에게 퍼진 역병이었지요. 팔도 곳곳에서 소들이 쓰러지고 1년 농사를 함께 지어온 짐승들이 하나씩 세상을 뜨자 장터에서는 소 한 마리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세 냥이면 살 수 있던 암소가 이제는 10냥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청송골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는 그날도 장기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쥔 손보다 입이 더 바빴습니다. 장기알 노는 소리보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높았지요. 들었소. 박이 양반집 며느리가 소 끌고 전주 장터로 갔다더군. 최 영감이 코끝을 실룩이며 말했습니다. 65해를 살아온 그 코끝은 언제나 불구죽죽하여 마치 날씨를 먼저 아는 것처럼 빨개졌습니다. 혼자요? 여자 혼자. 임서방이 장기알을 멈추며 되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5날은 좋게 걸리는 길을 여자 몸으로 간다니 참. 최 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 코웃음 속에 담긴 뜻은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삽시간에 빨래터로 우물가로 방앗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박득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허리가 활처럼 굽은 62살 노인은 그날 아침부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낡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벌럭였고 갓 위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고 허리는 허리대로 제 뜻대로 펴지질 않았지요. 텅 빈 외양간 앞에서 박득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황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제 몸집의 2배쯤 되는 여물통 옆에 묶여 커다란 눈을 깜박이며 되새김질을 하던 그 황희가 없었습니다. 기둥에 묶였던 새끼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박득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대의 당쟁의 회오리에 휘말려 집안이 풍비박산 뒤 겨우겨우 이어온 양반가의 명맥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치원이 있어 그나마 버텼지요. 총명하여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으뜸을 다투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갔다가 3번을 낙방하고 끝내 타향 객지에서 병을 얻어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것은 며느리 설이 하나였습니다. 설이 이름처럼 흰 아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처럼 맑은 아이였지요. 청송골 아랫마을 포목점 주인의 딸로 태어나
박치원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은 24해를 살면서 마을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속을 모르는 아이가 아니었지요. 한 번 정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미였고 눈빛 하나로 10마디 말을 대신하는 아이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뒤에도 설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몇 번을 찾아와 손목을 잡으며 애원했지만 설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두고는 못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도 덜도 없이. 박득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이 뜨거워졌지만 양반의 체면에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헛기침을 몇 번 했을 뿐이지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이서 초가삼간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그 초가삼간과 황이라 이름 붙인 암소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황소색 털을 가진 7살배기 암소로 새끼를 2번 낳은 경력이 있는 순한 짐승이었지요. 그 황이 덕분에 봄이면 밭을 갈고 가을이면 곡식을 나를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느티나무 아래서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전주 쪽에서 소 한 마리가 10냥에 팔린다더군. 역병에 죽은 소가 하도 많아서 남은 소는 귀하기가 임금님 수라상 진상품만 하다네. 박득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0냥이었습니다. 밀린 빚을 갚고도 보리쌀며 가마니를 드릴 수 있는 큰돈이었지요. 그러나 박득수의 무릎은 비 오기 전이면 어김없이 삐걱거렸고 허리는 허리대로 제대로 펴지질 않았습니다. 전주까지는 5날 길이었습니다. 젊은이도 고단한 그 길을 60 넘은 노인이 소를 끌고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지요. 그날 저녁 박득수는 밥상을 물리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설이야. 부엌에서 그릇을 씻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전주 장터의 황희를 끌고 가서 팔아올 수 있겠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지요. 그러고는 설이가 마른 손을 행주로 닦으며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보름만 말미를 주십시오. 박득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날이면 넉넉한 길을 왜 보름이나 달라는 것인지, 혹여라도 소를 팔고 그 돈을 쥔 채 달아날 속셈은 아닌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박득수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며느리를 이토록 믿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나 세상은 믿음 하나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62해를 살아온 노인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거라.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채 밝기도 전에 설이는 황희의 고삐를 쥐었습니다. 무명 저고리에 치마를 단단히 여미고 해진 집신 위에 발을 구겨 넣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박득수가 알 수 없었지요. 대문 앞에서 박득수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개가 마을을 낮게 덮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한 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요. 황희도 마치 알기라도 하는 듯 한 번 크게 숨을 내쉬고는 고분고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속으로 2개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박득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포 속으로 서늘한 바람이 파고들었지요.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돌아오라.
그 말이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리고 보름이 흘렀습니다. 그 보름이 박득수에게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날마다 대문을 열고 마을 어귀를 내다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수근거림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박득수의 잠은 날이 갈수록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보름째 되는 날 저녁, 가을 석양이 청송골 마을을 붉게 물들일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매, 음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석양빛을 등지고 소 10마리가 줄을 지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서 곱비를 쥔 것은 작은 여인이었지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집시는 뒤축이 닳아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보름 전보다 더 맑고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빨래터에 김씨 안하기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장기판의 최영감은 장기알을 쥔 채 입을 쩍 벌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도망갔다고 소 팔고 달아났다고 비웃던 그 며느리가 소 10마리를 끌고 청송골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박득수 영감은 대문 앞에서 눈을 비볐습니다. 떨리는 입술이 아주 작게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이야, 내가. 설이는 황희의 곱비를 쥔 채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공짜 평안이란 없는 법입니다. 보름째 되는 날 저녁 소 10마리를 끌고 돌아온 설이의 이야기는 청송골 마을 전체를 한 번 더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술렁임이 가라앉고 나면 언제나 그러하듯 사람들의 입은 다시 제 방향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놀라움은 금세 시기로 바뀌고 시기는 또 금세 수군거림으로 번지는 것이 세상 인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득수 집안이 이렇게까지 기울게 된 것은 한 번의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장마의 흙담이 무너지듯 조금씩 허물어진 것이었지요. 선대의 당쟁의 회오리가 청송골까지 뻗쳐왔을 때 박씨 문중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벼슬은 물론 전답까지 빼앗겼고 살아남은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득수의 아버지는 청송골 산자락에 초가삼간을 짓고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내려온 것이 지금의 박득수였지요. 양반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반의 이름이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되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들 치원이 있어 버텼습니다. 영특하여 서당 훈장도 칭찬을 아끼지 않던 아이였지요. 박득수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치원을 공부시켰습니다. 한양에서 과거를 보게 하였고 치원이 합격하는 날이면 집안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치원은 3번을 낙방하였습니다. 첫 번째에는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에는 술로 밤을 보냈지요. 세 번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양 객주에서 얻어온 병이 속으로 깊이 들어 봄이 오기도 전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나이 31였습니다. 그때 설이는 22이었습니다. 설이가 박씨 집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치원과 혼례를 올리던 19해 때였습니다. 청송골 아랫마을 포목점 주인의 딸이었지요. 상민의 딸이 양반가에 든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박씨 문중의 먼 친척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박득수는 그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몰락한 양반에게 남은 체면이란
이미 손에 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간직한 것이었으니까요. 서리는 군말 없이 안채를 지켰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밤이면 가장 늦게 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득수가 무릎 아프다 할 때면 약숙을 구해다 뜸을 떴고 보리쌀이 떨어지면 친정의 손을 벌리지 않고 이웃바치를 도와 쌀을 얻어왔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박득수는 아끼면서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민 출신이라는 것이 마음 한편에 걸렸지요. 양반가의 법도를 제대로 아는지 언젠가는 힘들다 하고 떠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득수 스스로 그 생각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끄럽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의심이란 그런 것이었지요. 가뭄이 든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청송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갈라지고 우물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뒤따라왔지요. 소를 쓰러뜨리는 역병이었습니다. 이웃 마을 것들부터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청송골에서도 새 집이 소를 잃었습니다. 농사일 도울 짐승이 없으니 남은 소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날 느티나무 아래 장기판에서 최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주 쪽에서 소 한 마리가 열냥에 팔린다더군. 그 말이 박득수의 귀에 들어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웃집 임서방에게서 전해 들었지요. 박득수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한참을 생각하였습니다. 열냥이었습니다. 쌀전에 진 빗석냥, 약재값일냥, 다 갚고도 2냥이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 2냥이면 보리쌀을 넉넉히 드리고 겨울을 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박득수의 두 발은 전주까지 닿지 못하였습니다. 무릎이 그러하였고 허리가 그러하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그것이 늙음이라는 것의 진면목이었지요. 그날 저녁 박득수는 오랫동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가 국그릇을 놓고 물러서려 할 때였습니다. 박득수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리야. 예, 아버님. 황희를 전주 장터에 끌고 가서 팔아올 수 있겠느냐?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국그릇을 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지요. 보름만 말미를 주십시오. 박득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날이면 넉넉한 길이었습니다. 5날 길을 왜 보름이라 하는가? 서리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박득수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얽혔습니다. 혹여 소를 팔고 그 돈을 들고 달아날 속셈은 아닌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스스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의심은 이미 씨앗처럼 가슴 속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리하거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박득수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석가래 위로 귀뚜라미 소리가 가늘게 이어졌고 달빛이 문창오지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밤이 오히려 박득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잃고도 떠나지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열냥이라는 돈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열냥은 상민 안하기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큰 돈이었으니까요. 한 가지 더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날
마을에서 가장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김씨, 안악이 서린의 대문 앞을 지나다 박득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악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희죽 웃으며 말했지요. 어르신, 들었사와요. 며느리분이 전주까지 소를 끌고 간다고요? 그러하오. 그 먼 길을 여자 혼자. 김씨 안악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그 흐린 말끝 속에 무슨 뜻이 담겼는지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악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총총걸음으로 빨래터 쪽으로 사라졌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박득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저 입이 마을을 돌고 나면 어떤 말이 되어 돌아올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반 체면에 며느리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될 것이었지요. 그날 밤 서리는 부엌에서 혼자 무언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박득수가 소리 없이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서리는 작은 보따리에 약초 몇 가지를 차곡차곡 넣고 있었습니다. 쑥, 창출, 그리고 이름 모를 뿌리 몇 가지였지요. 언제 구해두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박득수는 말을 걸지 못하였습니다. 저 약초들이 무엇에 쓰일 것인지, 서리가 무슨 생각으로 그것들을 챙기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며느리의 짐 꾸리는 것에 참견한다는 것도 체면이 서지 않았고, 그보다도 이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지요. 이튿날 새벽 마당에서 황희의 발굽 소리가 났습니다. 박득수가 대문을 열고 나갔을 때 서리는 이미 황희의 고삐를 쥐고 떠날 채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무명 치마를 걷어 허리에 단단히 묶었고 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집시는 낡았지만 발에 꼭 맞게 신었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박득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지요.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도 믿는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돌아서서 황희를 앞세우고 걸어갔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마을 어귀를 지나 소나무 능선 아래로 두 개의 그림자가 서서히 작아졌습니다. 황희의 목에 달린 작은 방울이 딸랑딸랑 흔들리다가 이윽고 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박득수는 대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제발 돌아오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는지 가슴 속에만 머물렀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안개는 아무 대답도 없이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빨래터에서 김씨 안악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옆에서 행굼을 하던 이씨 안악이 귀를 기울였지요. 소 팔고 도망갔을 거야. 김씨 안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빨래터는 소리가 잘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어머, 설마. 이씨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놀라는 척하였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믿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상민 출신이 양반집 며느리 노릇이 편하겠어. 남편도 없는데. 열냥 쥐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 아니겠어. 말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빨래터에서 우물가로, 우물가에서 방앗간으로, 방앗간에서 다시 느티나무, 아래 장기판으로.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영감이 장기알을 탁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 체면도 없구만. 며느리한테 소 맡겼다가 고배인 거지, 뭐. 임서방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글쎄 말이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여자 혼자 그 먼 길을. 박득수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려왔습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을이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오게 되어 있었지요. 등 뒤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박득수는 굳은 얼굴로 마당을 걸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이란 것이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패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박득수 자신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득수는 빈 외양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황이가 묶여있던 기둥을 손으로 쓰다듬었지요. 나무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여물통은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황이의 발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리쌀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이웃집에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양반이 상민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이 아니었지요. 임서방 댁에서 보리쌀 한 줌을 얻어왔습니다. 임서방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박득수를 짓눌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홀로 앉은 박득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시험한 것이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보름 말미를 달라는 며느리에게 그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품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며느리를 그리워하고 있었지요. 자신을 믿어준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 서리는 지금 어디선가 그 먼 길을 걷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열나흘째 밤이었습니다. 박득수는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소리를 내어 기도를 올리는 것은 양반의 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득수 앞에는 법도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었지요. 제 며느리를 지켜주옵소서. 별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노인의 눈에 맺힌 무언가가 별빛을 흔들리게 한 것일 수도 있었지요. 내일이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득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닭이 울기 전부터 눈을 뜨고 누워 있었지요. 석가래 위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문창호지를 희게 물들일 무렵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허리도 뻐근하였지요. 그러나 몸의 아픔보다 가슴 속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가을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볏집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텅 빈 외양간 지붕 위에도 하얗게 서리가 얹혀 있었지요. 박득수는 빈 외양간을 한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를 오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보름째였습니다. 서리가 말미를 달라 한 바로 그 보름이었지요. 오전 나절이 지나도록 마을 어귀에는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박득수는 대문을 열고 닫기를 수십 번 반복하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눈으로 훑었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다시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 짓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였는지 그 자신도 몰랐지요. 사랑채에 앉아 있어도 방한, 아니 답답하였고 마당에 나와 있어도 발이 저절로 대문 쪽을 향하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부엌에는 불을 지필 것이 없었습니다. 보리쌀은 어제 이미 바닥이 났고 임서방 댁에서 얻어온 한 줌도 아침에 다 썼습니다. 박득수는 마루에 앉아 빈 사발을 앞에 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양반이 끼니를 거르는 것은 예사실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체면을 내세울 기력도 없었지요. 그때 담장 너머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안 왔대요? 아이고, 기다려봤자지. 김씨 안악의 목소리였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이고 지나가는 소리였지요. 대답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열냥이면 그냥 훌쩍 떠나고 말지. 누가 돌아오겠어요. 이씨 안악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득수는 빈 사발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무릎 위를 꽉 쥐었지요. 이가 갈렸습니다. 그러나 무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말을 듣지 못한 척 삼켜야 하는 것이 지금 박득수의 처지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마을이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장기판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박득수가 대문 밖으로 나온 것은 된장을 좀 빌리러 임서방 댁에 가는 길이었지만 느티나무 앞을 지나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최영감이 제일 먼저 박득수를 보았습니다. 오, 박 어르신. 오늘이 보름이지요? 모른 척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영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오늘은 오겠소. 전주가 그리 멀지는 않은데. 장기야를 들고 있던 장영감이 슬쩍 눈길을 피했습니다. 임서방은 괜히 헛기침을 하였지요. 박득수는 굳은 얼굴로 대답하였습니다. 올 것이요. 목소리에 힘을 실으려 하였지만 자신에게도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코웃음을 삼키는 것인지 잠깐 입술이 실룩거렸지요. 박득수는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등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들린 것인지 착각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서방 댁에서 된장 한 종지를 얻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 돌담 모퉁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지요. 박득수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박씨 집 며느리가 소 끌고 전주 갔다가 잠적했다는 게 사실이요? 굵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박득수는 돌담 모퉁이에서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들었지요. 뭐 그렇다더군요. 대답하는 것은 김씨 안악이었습니다. 거참. 그러면 박씨 집에서 소를 빼앗긴 거나 다름없잖소. 관아에 고해야 하는 거 아니오? 박득수의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관아였습니다. 그 한 단어가 가슴속을 내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소를 끌고 달아났다는 소문이 관아에까지 닿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군거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도둑으로 몰릴 수 있었지요. 상민의 딸이 양반가의 재산을 들고 달아났다는 죄목은 조선의 법도 아래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득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된장 종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마을에 포졸 2명이 들어왔습니다. 청송골에 포졸이 오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금을 독촉하거나 죄인을 잡으러 오는 것이었지요. 포졸들이 말을 세운 곳은 하필 박득수의 집 앞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댁이 박득수 어르신 댁이요? 박득수는 마루에서 일어나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포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젊었고 한 명은 수염이 텁수룩한 중년이었지요. 내가 박득수요. 무슨 일이요? 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 댁 며느리가 소를 끌고 전주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 사실이오니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관아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심부름을 시킨 것이요. 전주 장터에 소를 팔러 보낸 것이요. 그것이 보름 전 일이라 하더군요. 전주까지는 닷새 길인데 아직 소식이 없다 하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였습니다. 박득수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지요. 담장 너머에서 관아 이야기를 꺼내던 그 굵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보낸 것이요. 오늘이 보름이니 오늘 돌아올 것이요.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관아의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소는 재산이니까요. 젊은 포졸이 말하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딱히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박득수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악의 없이 내뱉은 말이 때로는 더 날카로운 법이었지요. 포졸들이 돌아갔습니다. 박득수는 닫힌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멀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실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고개를 내밀고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지요. 박득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62해를 살면서 박득수가 무릎을 꺾은 것은 손에 꼽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임종 때, 아들 치원의 부고를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의 흙은 차가웠습니다. 서리가 녹아 축축하였지요. 낡은 도포 자락이 흙 위에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소문은 이미 관아에까지 닿았습니다. 서리는 도둑으로 몰릴 것입니다. 상민 출신의 과부가 양반과 재산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죄목은 포졸들이 끝까지 뒤를 쫓기에 충분하였지요. 잡히면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한 것도 각오해야 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미치자 박득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시험하지 말았어야 하였다. 처음부터 믿었어야 하였다. 보름 말미를 달라 하였을 때 그 이유를 물었어야 하였다. 의심의 눈으로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개 속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하였지요. 5년을 한 집에 살면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심이 며느리를 죄인으로 만들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가을 석양은 어느 계절보다 짧고 빠르게 타올랐지요. 붉은 빛이 초가 지붕을 덮고 마당을 덮고 텅 빈 외양간을 덮었습니다. 박득수는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아올 것이고 관아의 정식으로 접수될 것이고 그러면 서리의 이름에 죄인이라는 글자가 붙을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신분제 아래서 한 번 찍힌 낙인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지요. 마을 어귀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득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 방울 소리도 발굽 소리도 서리의 목소리도 없었지요. 그런데 아주 멀리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귀가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매,
박득수는 눈을 떴습니다. 석양이 마을 어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형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한 탓인지 아니면 너무 간절히 바라는 탓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박득수는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발이 저절로 대문을 향하였지요. 이번에는 분명하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위의 기적과 은인의 가르침. 서리의 15날 새벽 이야기는 함양고개에서 시작되어야 하였습니다. 청송골에서 전주 장터까지는 산셋을 넘고 물둘을 건너는 길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발이 부르텄고 둘째 날은 등이 쑤셨지요. 셋째 날부터는 아픈 것도 잊었습니다. 몸이 길에 익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몸보다 더 단단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황희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고삐를 당기지 않아도 서리의 발걸음에 맞추어 걸어주는 짐승이었지요. 서리는 때때로 황희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쓸어 주었습니다. 황희가 크게 숨을 내쉬면 서리도 따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되는 날, 함양고개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함양고개는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바위가 길을 막고 뿌리가 땅 위로 툭툭 붉어져 나와 발을 잡았습니다. 평지에서도 무거운 소를 고개 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거기에 빗줄기까지 굵어지니 흙길은 순식간에 미끄러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황희가 멈추었습니다. 앞발을 땅에 박고 꼼짝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서리가 고삐를 당겨도 혀를 차며 달래도 소용없었지요. 황희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서리는 억지로 끌지 않았습니다. 황희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빗물이 이마 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명 저고리는 이미 흠뻑 젖었지요. 서리는 황희의 앞발을 하나씩 들어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른쪽 앞발 발굽 사이에 박힌 돌이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 한 돌멩이가 살 속 깊이 파고들어 있었지요. 서리는 보따리에서 작은 나무 막대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돌을 드러냈습니다. 황희가 발을 뒤로 빼려 하였지만 서리는 무릎으로 발굽을 받치고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돌이 빠지는 순간 황희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됐다. 이제 괜찮아. 서리는 황희의 발굽을 빗물에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보따리에서 쑥을 꺼내 잘게 찢어 발굽 안쪽에 대었지요. 핏기가 조금 비쳤지만 깊이 패이지는 않은 상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재주가 좋구먼. 굵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속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 두루마기가 비에 젖어 있었고 집시는 진흙투성이었지요. 마른 체구의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밝았습니다. 노인 뒤로 소 3마리가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고개를 혼자 넘으십니까? 서리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수십 년을 넘어온 고개라오. 그런데 낭자는 여자 혼자 이 길을 속까지 끌고 가다니. 노인은 서리의 황희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굽 상처는 사흘이면 아물 것이요. 쑥을 댄 것도 잘하였고 노인의 이름은 한만복이었습니다. 30년을 소장수로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두 사람은 고갯마루 아래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국밥 한 그릇씩을 나눠 먹으며 서리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빚 팔아야 하는 소, 보름 말미를 달라 한 것까지. 말하면서도 왜 보름을 달라 하였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만복 노인은 서두르지 않고 들었습니다.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를 팔지 마오. 서리가 눈을 들었습니다. 소로 소를 불리는 게 낫소. 노인은 모닥불 가에 나뭇가지로 선을 그으며 설명하였습니다. 전주 장터에는 지금 소가 귀하여 중개 장사만 해도 한 마리당 한 냥은 거뜬히 남길 수 있다는 것. 소 거래를 중개하는 거간 수수료 외에도 병든 소를 싸게 사서 약초로 고쳐 되파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낭자는 소를 볼 줄 알고 약초를 쓸 줄 알고 겁이 없소. 그 셋이면 충분하오. 서리는 한참을 생각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시킨 것은 소를 팔아 10냥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만복의 말대로 한다면 10냥보다 더 가져갈 수 있었지요. 단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보름 말미를 달라 하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청송고를 떠나기 전날 밤 서리는 이미 한 가지를 결심해 두고 있었습니다. 전주 장터의 소값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최영감의 말에서 들었을 때부터 소를 팔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로 소를 불려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따리에 약초를 챙긴 것도 5날 길에 보름을 달라 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은 일을 큰 소리로 먼저 말하는 것이 서리의 성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하였소. 한만복은 서리의 눈빛을 보고 짧게 말하였습니다. 소는 주인의 마음을 닳는 법이요. 낭자황이가 이 고개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날 밤 서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전주 장터는 서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였습니다. 소 울음소리, 흥정소리, 거간꾼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지요. 서리는 처음 하루는 장터를 구석구석 돌아보기만 하였습니다. 어떤 소가 어디서 나오고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어느 소가 병색이 있고 어느 소가 건강한지를 눈에 익혔습니다. 한만복은 장터 어귀의 단골 주막을 거점으로 서리에게 중개 장사의 이치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흥정은 급하면 지는 것이요. 상대가 얼마나 급한지를 먼저 읽어야 하오. 병든 소는 눈을 보면 알 수 있소. 눈빛이 탁하고 눈곱이 많으면 속이 안 좋은 것이요. 소를 파는 사람의 손을 보오. 손이 떨리면 급히 팔아야 하는 처지란 뜻이요. 서리는 빠르게 익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부터 직접 중개에 나섰지요. 처음에는 거간꾼들이 눈을 흘겼습니다. 여자가 소 중개를 한다는 것이 우스웠던 것이었지요. 낭자, 여기는 낭자가 올 때가 아니오. 나이 지긋한 거간꾼이 팔짱을 끼며 말하였습니다.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시면 찾아오십시오. 그 말이 그냥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거간꾼 하나가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병든 소 2마리를 싸게 사두었는데 고칠 방도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지요. 서리는 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먹이를 바꾸어 주고 창출과 쑥을 달인 물을 먹이고 발굽 사이를 청결히 하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사흘 만에 소가 일어섰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여인 손만 대면 소가 살아난다. 장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말이 번졌습니다. 서리에게 병든 소를 가져오는 이들이 늘었고 중개를 부탁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황희는 팔리지 않은 채 줄곧 서리 곁에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황희를 보며 말하였지요. 저 소가 주인 복이 많은 소야. 열흘째 되는 날 전주 가명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가명 마구간의 소 20마리가 역병에 걸려 쓰러졌다는 것이었지요. 관아의 소는 군역에도 쓰이고 세곡 운반에도 쓰이는 것이라 이것이 죽으면 고스란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판서가 장터에서 이름이 나 있는 서리를 직접 부른 것이었습니다. 가명의 마구간은 크고 높았습니다. 서리는 소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쓰러진 것도 있었고 서 있어도 눈빛이 흐린 것도 있었지요. 먹이를 거부하는 것이 절반이었습니다. 서리는 한만복에게 배운 것과 친정아버지에게서 익힌 약초 지식을 합쳐 처방을 세웠습니다. 뜨거운 물의 쑥과 창추를 다리고 마른 볏짚 대신 부드러운 풀을 먹이고 환기가 되도록 마구간 창을 틔웠습니다. 사흘 밤낮을 서리는 마구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밤은 2마리가 더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서리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둘째 날 새벽 쓰러졌던 소 하나가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리는 그 소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셋째 날이 끝날 무렵 20마리 중 18마리가 먹이를 받았습니다. 이 판서가 마구간으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나이 50 안팎의 그 관리는 관복을 단정히 갖추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사흘 밤의 수고로움을 지켜본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서리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마구간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같은 이가 더 있으면 백성이 편하리라. 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판서는 소 3마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리의 이름과 청송골 출신이라는 것을 적은 공문 한 장도 함께 건네었지요. 혹여 길에서 불편한 일을 겪거든 이 공문을 내보이라 하였습니다. 서리가 청송골로 돌아오는 길에는 소가 10마리였습니다. 황희와 이 판서에게 받은 3마리, 중개 장사로 수수료, 대신 받은 소 2마리, 싸게 사서 고쳐 되판 돈으로 다시 산 소 4마리였지요. 소 10마리가 줄을 지어 걷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을 때는 1마리씩 달래야 하였고 물을 건널 때는 앞선 소가 겁을 먹으면 뒤따르는 소들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의 걸음에 맞추어 걸었지요. 함양 고개를 다시 넘는 날 한만복 노인이 함께하였습니다. 보름 전 홍수로 소 12마리를 잃고 3마리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길을 걸으며 들었지요. 서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청송골에 다다랐을 때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방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한만복은 잠시 서리를 바라보다가 주름 깊은 얼굴에 천천히 웃음을 피웠습니다. 가을 석양이 청송골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멀리서 마을 어귀가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서리는 황희의 고삐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지친 발이었지만 눈빛만은 보름 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음매. 소들이 저마다 한 번씩 울었습니다. 마치 도착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것처럼이었지요. 그 소리가 청송골 마을 어귀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데는 때로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한순간으로 충분한 법입니다. 석양 속에서 소 10마리가 나타나던 그 순간 청송골 마을은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이고 가던 김씨 안악이 물동이를 떨어뜨렸고
느티나무 아래 장기판에서 최영감은 장기알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우물가의 이씨 안학은 두레박줄을 놓쳤고 임서방은 입을 쩍 벌린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소 10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를 끌고 나간 여인이 10마리를 끌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황희의 고삐를 쥔 채 천천히 마을 어귀를 지났습니다. 얼굴은 보름 햇볕에 그을렸고 집시는 뒤축이 닳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마을을 떠날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뒤로는 소들이 줄을 지어 걸었고 한만복 노인이 그 맨 뒤를 따랐습니다. 박득수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활처럼 굽은 허리, 백발이 성성한 머리, 주름 깊은 얼굴. 62살 노인은 손이 떨리는지 도포 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지요. 서리야, 정말 내가. 서리가 황희의 고삐를 임시로 말뚝에 묶고 박득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던 집들이 하나씩 대문을 열고 나왔지요. 박득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 10마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믿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군중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웃음도 비아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코끝을 불구죽죽하게 달고 살던 그 얼굴이 그날만큼은 창백하였지요. 보름 동안 장기판에서 내뱉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을 것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김씨 안학은 빨래 바구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우물가에서 흘리고 다녔던 말들이 생각났을 것이었지요. 안학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도망갔다고 열량 쥐고 달아났다고 말하고 다니던 것이 이제 와서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었지요. 안학은 군중 뒤로 천천히 물러서다가 이윽고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걸음이 몹시 느렸습니다. 이씨 안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쌍한 척 수군거리며 위선의 말을 뿌리고 다니던 그 입이 지금은 꼭 다물린 채였습니다. 창피함이란 것이 사람을 말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씨 안학은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깨달았지요. 관아에 신고를 넣었던 그 굵은 목소리의 사내는 군중 속에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사내는 장기판에도 장터에도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저 사람은 빈 이삭이었구먼. 그날 밤 박득수의 집 사랑채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서리는 보름간의 여정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함양 고개의 빗속에서 한만복 노인을 만난 일, 전주 장터에서 소 중계를 시작한 일, 거간꾼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버텨낸 일, 그리고 가명에서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보내며 소 18마리를 살려낸 일까지. 박득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쓰렸습니다. 이 여인이 고개를 넘고 물을 건너 그 모든 것을 해내는 동안 자신은 빈 외양간 앞에 주저앉아 의심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서리가 말을 마치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득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서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득수에게는 체면보다 더 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지요. 미안하구나, 서리야. 내가 너를 의심했느니라. 방 안이 고요하였습니다.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서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박득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드셨다는 뜻이니까요. 의심이 드실 만하였습니다. 그 말에 박득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의심을 받았으면서도 그 의심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노인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지요. 한만복 노인은 사랑채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늦게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리가 떠나던 날 새벽에는 가느다란 초승달이었는데 이제 보름달이 되어 청송골 마을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요. 외양간에서 소들이 낮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이가 한 번 크게 울었습니다. 음매. 박득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지요. 주름이 깊어지면서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기쁨인지는 박득수 자신도 몰랐습니다. 한만복 노인이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소는 주인을 닮는다 하였지요. 이 집 소들은 복 받았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속에서 그저 고요히 앉아 있었지요. 세월은 그 뒤로도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초가 삼간이었던 박득수의 집은 어느새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마당이 넓어졌고 외양간도 커졌지요. 외양간에는 소가 30마리나 들어찼습니다. 황이가 낳은 새끼들이 크고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은 덕분이었지요. 한만복 노인은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서리가 권한 그 빈방이 노인의 방이 된 것이었지요. 노인은 날마다 소들을 돌보았고 서리와 함께 청송골 일대에 병든 소를 찾아다니며 고쳐주었습니다. 이 판서가 내어준 공문은 오래도록 쓸모가 있었습니다. 전주 가명에서 박득수 집안의 소 중개 장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공문 한 장이 있으니 인근 고을에서도 거래를 청해왔습니다. 서리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한만복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며 병든 소를 외면하지 않았지요. 청송골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최영감은 느티나무 아래 장기판에서 더 이상 남의 뒤담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임서방이 옆집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최영감이 장기알을 탁 내려놓으며 말하였다지요. 그런 말은 하지 마오. 나는 이미 한 번 부끄러운 일을 겪었소. 그 한마디가 장기판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이후로 느티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은 남의 일보다 날씨 이야기, 농사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김씨 안악은 어느 날 서린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나물 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서리가 대문을 열자 안악은 바구니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서리는 나물 바구니를 받으며 말하였습니다. 진작에 잊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김씨 안악은 서리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안악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박득수가 팔순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편찮으시던 노인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서리는 날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쑤었습니다. 한만복 노인이 약초를 구해왔고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문안을 드렸지요. 어느 맑은 날 오후 박득수는 서리를 불렀습니다. 서리야. 예, 아버님.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지요. 내가 평생 잘한 일이 두 가지 있느니라. 서리는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나는 치원이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허락한 일이요. 박득수는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돌아왔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 일이다. 서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눈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지만 어깨가 조금 떨렸지요. 고맙다, 서리야. 그것이 박득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평온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 이듬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붉은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전주 가명 입판서의 상신으로 조정해서 내린 것이었지요. 붉은 기둥 위에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효부 서리를 기리노라. 마을 사람들이 정려문 앞에 모였습니다. 최영감도 있었고 김씨 안악도 있었으며 임서방도 있었습니다. 서리는 정려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한만복 노인이 서리의 곁에 서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낭자의 것이 아니요.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준 황희의 것이기도 하고 의심하면서도 제발 돌아오라 빌었던 시아버님의 것이기도 하오. 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외양간에서 황희가 울었습니다. 음매. 황희의 새끼가 그 새끼의 새끼가 함께 울었습니다. 청송골 마을 전체가 그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요. 느티나무 아래 노인들은 이후로도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장기야를 내려놓고 담뱃대를 한번 툭툭 털고 나서 말하였지요. 사람의 됨됨이는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지. 그 말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효부서리의 이야기는 청송골에서 시작하여 인근 고을로 다시 더 먼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지더라도 이야기만은 남는 법입니다. 소 한 마리를 끌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가 10마리를 끌고 석양 속에서 돌아온 그 작은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까닭이지요. 믿음은 의심보다 늘 더 먼 곳까지 가 닿는 것이니까요.